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김우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경영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최근 한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이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경영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으실 건데요. 이 행동주의 펀드가 과연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우리 기존 경영진들을 다 쫓아내고 경영권을 뺏으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뭐 배당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의 어떤 현금을 다 이렇게 탈취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사회에 진입을 해서 장악을 해서 창업주 일가를 다 몰아내려고 그러는 것인가? 과연 이 행동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작년과 올해 자본시장의 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는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이 새로운 행동주의 펀드가 나와서 한국의 대표적인 그 K컬처, K팝 회사인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다양한 행동주의 전략을 펼쳤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SM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설립한 회사로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엔터테이너들을 배출을 한 한국의 대표적인 엔터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수만 PD의 개인 회사인 나이크 기획이라는 회사하고 상장 회사인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이 전속 프로듀싱 계약을 통해서 상장 회사인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익이 주주들한테 주주들 지분 비율대로 n분의 1로 잘 배분되지 않고 그 상당 부분이 그 이수만 총괄 PD의 개인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들의 그 문제 제기를 대표해서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올해 주총에서는 얼라인 파트너스의 이창원 대표가 SM이라는 상장 기업의 이사회 정식 이사로 선임이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총에서는 SM뿐만이 아니고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KTNG 또 태광산업 이러한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특히 KTNG의 주총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주주 제한들에 대해서 이게 다 부결이 났습니다. 근데 많은 언론에서 이 주총에서의 부결을 결과를 가지고 이것은 행동주의의 실패가 아닌가, 그냥 단순한 찻잔 속 태풍이 아닌가 이러한 평가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주주 제한이 주총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행동주의의 실패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경영자분들은 이 행동주의 펀드의 등장에 대응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주행동주의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최근에 들어서는 정체 내지 살짝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국가별로 보면 좀 뚜렷하게 차이가 나오는데요. 행동주의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는 그 행동주의 대상 기업 수가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행동주의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요. 우선 언론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은 전통적으로는 배당을 지칭을 하는데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도 주주환원 정책의 일부로 보고 행동주의들이 이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배주주랑 관련이 있는 계열사의 지원성으로 거래하는 이런 것들을 중단해라 라는 요구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한다든지 이 행동주의 펀드를 대표하는 사회이사를 선임하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관련 요구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행동주의가 결국에는 위임장 대결을 통해서 지분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주의 펀드가 무슨 20, 30%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 보통 1%, 2% 이렇게 낮은 작은 지분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펀드의 기본적인 목표는 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경영진의 대화가 잘 되면 기존 경영진이 본인들의 요구사항과 어느 정도 합치하는 그런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 행동주의 펀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아주 대기업들을 좀 흔들었었던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 소버린이라는 외국계 펀드가 SK를 공격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최근에는 엘리엇이라는 미국계 헤지 펀드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주주 관여 활동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종 펀드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장하성 펀드라고 이 장하성 펀드가 별명이고요. 원래 정식 명칭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입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펀드인데 이 펀드의 투자자는 외국계 라자드라는 데서 자금을 공여를 한 그러한 펀드였습니다. 지금 이 1세대 행동주의 펀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랑은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 목적이 다릅니다. 원래 1세대 행동주의 펀드는 무슨 그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상업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우리 펀드는 수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런 재벌 회사들을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1세대 행동주의의 목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1세대를 우리가 분류는 하지만 사실은 진짜 행동주의 펀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이제 2세대인데 강성부 펀드라고 최근에 이 그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해서 KCGI 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강성부 펀드가 대상으로 했던 회사를 보면 삼성물산,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일단 좀 작아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큰 데는 거기를 뭐 행동주의를 하려고 해도 너무 이 행동주의 지분이 작으면 이 경영진 쪽에서 말을 별로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를 하려면 자기 지분이 일정 정도는 뭐 1% 정도는 돼야 저쪽에서 얘기를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려면 대상 기업의 규모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또 이 지배주주 쪽 지분이 너무 많으면 야 근데 50% 이상이다 그러면 아무리 행동주의가 뭐 1%가 아니라 5% 10%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50% 이상을 확보한 지배주주 쪽과는 대화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배주주 쪽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뭐 애매합니다만 20%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주가가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진 펀더멘털 가치, 영업은 좋고 장사는 잘 되고 이익은 나는데 주가가 안 나오는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에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대상이 또 됩니다. 그때 이제 한진칼의 경우는 뭐 땅콩 회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밀수 이슈도 있었고 그런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또 행동주의 펀드에 자연스럽게 타겟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이 얼라인 파트너스를 이제 3세대 행동주의 펀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타겟팅을 하는 상장 기업들은 아까 그 강성부 펀드랑 비슷합니다. 규모가 비교적 적고 지배주주 쪽 지분이 또 상대적으로 적고 펀더멘털에 비해서 주가가 낮고 그 다음에 아까 그 SM 케이스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지배주주 개인 회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가 있는 기업 그건 이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장 기업은 지배주주가 있습니다. 창업주 또는 이제 창업주 2세, 3세 그래서 경영권이 상속이 되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상장 기업에 대해서 뭐 20% 내외, 뭐 30% 이렇게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만 끝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많은 수의 상장 기업들이 그 지배주주 일가가 개인 회사를 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개인 회사가 상장 기업이랑 거래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격을 개인 회사 쪽에도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상장 기업에 귀속되어야 될 이익, 즉 상장 기업의 주주들한테 n분의 1로 비례적으로 귀속되어야 될 이익이 통으로 일부가 지배주주, 창업주 일가의 개인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그 지원성 거래 내용이 핵심이 되겠고 이러한 내용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행동주의 펀드랑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장 폐지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주의 펀드는 기본적으로 상장회사에 대해서 이러한 주주관여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행동주의가 뭐라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귀찮다. 그러면 자신 상장 폐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이제 돈이 들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펀드랑 연합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이제 자산 상장 폐지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쉬운 옵션은 아니고요. 그럼 일단 상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행동주의 펀드와 공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삼성전자나 또는 삼성물산처럼 워낙 커버리면 그러면 또 행동주의 펀드가 쉽게 어프로치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뭐 시가총액도 뭐 단숨에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하셔야 되는 거는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SNS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올라오고 투자자들 또는 소비자들이 이게 바로 순식간에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 그 평판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소비재 산업을 하시는 회사일수록 이 사회적으로 평판을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평판 리스크라고 얘기도 하죠. 뭐 더 넓게는 무슨 CEO 리스크, 뭐 오너 리스크 이런 표현도 하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평판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고 더 중요한 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 창업주 일가 또는 지배주주 일가에 개인 회사가 있으시다면은 거기하고의 거래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꼭 행동주의랑 공존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게 정리가 돼야 주가도 회복이 되고 더 넓게 국가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 전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배주주 개인 회사와의 거래가 없고 그래서 펀더멘털에 대비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주가가 회복이 돼 있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행동주의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는 가격이 적정해. 이런 회사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런 회사는 뭐 배당 성향 이런 게 이슈가 아니고 외부 투자자가 와서 아무리 배당 성향이 낮아도 이런 회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이 지배주주 개인 회사의 거래가 있으시면 이거를 정리를 하시는 게 급선무고요. 그래서 SM의 경우도 문제가 됐던 게 그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 회사였는데요. 그게 작년에 올해 주총하기 전에 그 라이크 기획과 SM 간의 프로듀싱 계약이 그게 종료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결국 내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주식시장에서 그거는 이제 호재로 반영이 돼가지고 SM엔터라는 상장 기업의 이제 주주들이 매우 그 소식을 반갑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루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범 사례는 우리가 또 오뚜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뚜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뚜기 라면이라는 회사가 비상장 기업으로 이 창업주 일가의 지분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뚜기 라면이 상장회사 오뚜기에 라면을 공급하면서 상장회사인 오뚜기의 이익이 일부 오뚜기 라면으로 이제 이전이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의식을 오뚜기에서 받아들여서 최근에 이제 어떻게 이걸 바꿨냐면 오뚜기 라면이라는 회사를 이제 오뚜기라는 상장회사에 완전 자회사, 100% 자회사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뚜기 라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상장회사인 오뚜기로 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장회사인 오뚜기의 주주들, 투자자들은 오뚜기 라면에서 나오는 이익을 그대로 자신들의 지분 비율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계열사가 여러 개가 있는 그런 회사에 계신 분들은 상장회사 하나 밑에 나머지 계열사들을 이 그림과 비슷하게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러한 형태가 되면 맨 위에 있는 상장회사의 주가가 적정 수준을 회복할 것이고 그러면 적정 수준을 회복한 회사에 대해서는 행동주의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 첫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질문, 그럼 행동주의 펀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행동주의 펀드는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들은 상업적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당 10,000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8,000원이 되면 행동주의 펀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들어갔는데 얘가 15,000원, 20,000원을 가야 행동주의 펀드는 성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의 기본적인 목표는 기업 가치 향상이다.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주주환원에 대해서 일반 우리 주류 언론들이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회사가 번 거를 다 주주환원으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행동주의가 원하는 거는 주주환원에서 받는 그 자체도 있지만 주주환원을 통해서 이 기업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게 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행동주의에서 펀드에서 여러분들 회사로 연락이 왔다 그러면 일단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 그런 회사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온 경우에도 별로 그 회사 측에서 대응이 없었던 이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 또는 펀드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이것을 무시하는 거는 제일 하수 전략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만나서 과연 저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우리 회사에 해달라는 게 뭔가, 배당을 늘리라는 것인가, 아니면 투자 전략을 바꾸라는 것인가, 이사회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 혹시라도 이 창업주 개인 회사가 있다면 거기와의 거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그럼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엘리엇이 현대차에다 요구했던 것들은 제가 봤을 때도 좀 무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경영진에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설명해서 그거 안 되면은 주총에 가서 결국은 주주들의 과연 의사가 무엇인지 주주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결국은 엘리엇이 현대차에 됐던 거는 주총에서 다 엘리엇이 졌거든요. 그래서 기존 경영진들이 설득하고 설명했던 것들이 다 주총에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진정성이고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펀드를 적이다, 왜 우리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 세력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결국 여기도 투자자고 주주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래서 대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